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좋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븐이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전인구 씨가 되고, 이분 아주 젊으신 분이에요. 아마 30대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쉬는 시간 전인구 경제연구소 유튜브, 전인구 경제연구소 검색하면요, 바로 나와요. 근데 세상에 구독자 수가 110만 명이 넘어요. 대박이죠, 그죠?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요, 20살부터 시작합니다. 재테크를. 주식, 부동산,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는데요. 그래서 20대부터 출발해서 35 될 때까지 순자산 아니겠죠. 아마 이 총 자산을 100억대 자산가,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었고요. 경제적 자유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저자가 한 15년 동안 100억대 부를 이루면서 자기가 느꼈던 성공법칙 7가지예요. 7가지. 그래서 이제 목차가 총 7개입니다. 키워드가 7개인데요. 이걸 다 소개하려면 1시간 더 넘게 걸릴 거니까 짧게 이 키워드 중에서 저는 딱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2가지만요. 첫 번째는 두 개의 시간입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와닿던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시간의 양은 공평하지만 시간의 질은 불공평하다. 이 말 곰곰이 되시기 보니 참 말이 좋더라고요. 시간의 양은 공평한데 시간의 질은 불공평하대요. 그러면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의 하루 24시간, 삼성전자 회장이죠, 이주영 씨의 하루도 24시간입니다. 트로트 왕이 있죠, 임영웅의 하루도 24시간, 저의 하루도 24시간, 여러분의 하루도 24시간입니다. 뭐죠? 시간의 양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갭이 엄청나잖아요. 그 차이가 뭐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바로 질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저를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2개의 시간이 뭐냐? 2개의 시간. 첫 번째는요, 일의 시간입니다. 다음에는 자본의 시간입니다. 2개의 시간. 이걸 합치게 되면 바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요, 둘 중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얘를 강조해요. 자본의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루 24시간 8, 24 맞죠? 8시간 직장생활 일하잖아요. 8시간 잠자죠. 나머지 8시간 어쩌면 개인 시간입니다. 뭐 이동하고 밥 먹고 또 자유시간 가지고. 그러면 이 8시간이 바로 일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요, 이 시간이 바로 자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의 시간,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득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나 보고 TV나 보고 넷플릭스나 보고 그렇게 멍하게 보내버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대신 열심히 자기개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잘 보내게 되면요, 바로 이때부터는
엄청 빨리 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간만 활용을 잘하게 되면요, 5년 일할 것도 10년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예. 돈도요, 2배, 3배 더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제적 자유를 잘 이루고 싶다면, 예, 무엇보다도 이 사회에 있는 이 자본의 시간을 굉장히 밀도를 높이고 충실하자 이 말입니다. 예. 아주 멋진 말이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돈의 길목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부의 크기가 뭘까? 부의 크기. 얘는 곧 이걸 자산입니다. 내가 주식 갖고 있어요. 부동산 갖고 있어요. 현금 갖고 있어요. 자동차 등등등. 예.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의 크기가 부의 크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저자는요, 여기다가 한 가지를 추가로 강조합니다. 뭐죠? 곱하기 속도. 이거 맞죠? 곱하기 속도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꾸준히 돈을 잘 벌어서 65세가 넘어서 한 30억, 50억 부를 이루었대요. 멋진 인생입니까? 재미없죠. 예. 65세 넘고 70 넘었다. 돈 다 벌어놓고 그때부터 뭐 할 거예요? 즐기지도 못하고 평생 고생만 하고요. 그렇잖아요. 예. 결국 죽고 나면 자식들 좋은 일 다 시켜주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싫어서 요즘은요, 파이어족이 되시죠. 40대 돼가지고 이미 다 이루고 그때부터 인생을 즐기자, 여유있게. 예. 이게 뭡니까? 속도예요, 속도. 예.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부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부자? 빠른 부자. 빠른 부자. 예. 그러니까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속도는 가속도가 붙거든요. 곱하기로. 속도가 붙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역시 이런 과정 거치잖아요. 예. 자본의 시간. 이런 시간에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예. 좀 더 아주, 예, 알차게, 예. 예. 보내다 보면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돈의 길목이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길목을 지켜라. 예를 들면요, 저는 축구를 못해요. 그런데 축구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축구를 하는데 공만 따라가요. 평생 한 골 못 넣습니다. 공만 따라가면 헛방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뭘 합니까? 공이 패스를 하게 되면요, 그 공의 길목을 지키게 되면요, 굳이 공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길목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축구뿐만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따라가면요, 공을 따라가듯이 돈 못 벌어요. 예. 다시 말하면 막 주식이 왕창 뜬다, 한참 좋을 때, 코인이 뜰 때 이미 소문이 났잖아요. 그때는 다 뛰어드는 거야. 예. 결국 돈 까먹지. 버는 사람 없습니다. 미리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코인이건 뜨기 전에 미리 길목을 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목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 남말 믿지 마세요. 남들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또 전문가의 말도 믿지 마세요. 전문가의 말은요, 그냥 참고로 하면 돼요. 참고용이지. 모든 판단은요,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공부를 하고, 예, 내가 자신 있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전문가 얘기를 듣고 뉴스를 보면서 참고로 해가지고 확신을 서게 되면 그때 길목을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원래 시험 합격하더라도 끊임없는 자본의 시간, 자기개발, 그리고 길목을 지키는 그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두 가지만 속였습니다. 예. 나머지는 여러분 이 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소개 마치겠고요. 오늘 교재 볼게요. 자, 오늘 교재는 306페이지입니다. 자, 306페이지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줄여서 한주금이 나와요. 주택연금. 한주금은 주택연금뿐만 아니라 보금자리론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 교재는요, 주택연금만 소개하고 있거든요. 주택연금은 그동안에 5번 나왔어요. 좀 약해요. 근데 주택연금은 제가 보기에 35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출제가 되었어요. 원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출제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나와주면 좋죠. 뭐 필요한 것만 체크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주택연금이 뭐냐? 자, 주택연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한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55세 이상입니다. 조건은요. 만 55세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이 주택을 잡혀서, 물론 이때 기준은요, 12억 이하죠. 12억. 기준은 12억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을 잡혀요. 은행에. 잡혀서 언제까지요? 사망할 때까지. 근데 사망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80에 죽을지 100세 넘어 죽을지. 그러니까 사망할 때까지 계속 꼬박꼬박 이렇게 매달마다 이렇게 연금, 주택연금, 생활비 탔습니다. 일정하게. 그러면 사망할 때 되면요, 사망했다면 그동안 쭉 탔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총원리금. 총원리금을, 이 집을 처분해요, 처분. 처분해가지고 원리금 상환하고 남는 게 있으면 이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택연금의 흐름이다. 반드시 주택연금은요, 건조당의 1순위.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1순위 건조당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된다고 가정해봐요. 내가 아파트 갖고 있는데 12억 초과하네. 그러니까 12억 이하라. 연금의 대상이 돼. 그러면 연금 타는 게 좋아요. 타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 연금 다 쓰게 되면요, 그 연금 내용을 자식들에게 알릴래요? 안 알릴래요? 절대 이겁니다. 절대 비밀입니다. 비밀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알 때 알더라도, 만약 그것을 자식들이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효도를 안 해요. 상속받을 게 없잖아요. 효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연금 받을 때는 몰래 받는 게 서로 좋습니다. 절대 능치 않은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을 보았으니까, 자, 목차 1번부터 봅니다. 자, 주택연금 제도의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02번, 가입 요건. 1번, 가입 연령 있죠. 동그라미 1번만 보시면 돼요. 자, 주택연금 방식은 밑줄입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부부 기준 공시가격이 밑줄입니다. 12억 이하의 주택 소유자 밑줄하시고요. 12억 이하입니다. 초과하면 안 돼요. 자, 가장 빈출, 출제가 잘 되는 것 3번 목차, 대상주택 있죠. 3번 동그라미. 가장 빈출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대상주택은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밑줄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 밑줄하시고,
또 지자체에 신고가 된 노인복지주택 밑줄 하시고요. 또 밑줄입니다.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밑줄. 자, 오피스텔은 어떤 목적이죠? 반드시 주거 목적. 그러면 여백에다 적어줘요. 업무 목적 X. 상명이죠. 업무 목적의 오피스는 해당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반드시 주거 목적입니다. 이상 세 가지가 대상 주택이 되고요. 자, 4번은요, 그냥 볼게요. 밑줄 뒤에 있는 1번 보게 되면, 자,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2번 보게 되면 밑줄 뒤에 있죠. 전세,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 안 된다. 또 선순위 저당권도 없어야 되고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쭉 내려서 맨 밑에 03번 합리적인 상속 표가 나오죠. 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표를 보시면요. 자, 두 칸 나와요. 금액을 비교하면요. 두 칸이 있죠. 주택 처분 금액이 크고 연금 지급 총액이 적다. 이 말은요. 이거잖아요. 잡혀 섰는데 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다 갖고도 돈이 이만큼 남았어. 남았으면 그냥 상속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패스합니다. 거꾸로. 자, 두 번째는 밑줄 하세요. 주택 처분 금액이 작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얼마 적을까? 처분 금액 4억 적어주고요. 다음에 연금 지급 총액 여기다가 5억 적어주고. 그러면 숫자가 비교되죠. 주택 처분 금액이 작고 연금 지급 총액이 많다는 말이잖아요. 자, 이럴 때는 자, 맨 끝에 비고란을 보시면 두 줄 밑줄 하세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다른 말로 비소구 금융이죠. 비소구. 소구할 수 없대요. 비소구 금융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자, 이 주택이 얼마라겠죠? 12억 이하죠. 12억. 만약에 이 주택이 8억짜리예요. 8억짜리. 연금 따박따박 다 쓰다가 사망했어요.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얘가 이제 자, 얼마인가 하면요. 주택을 처분했다. 이때 이제 자, 총 갚아야 될 원리금이 5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 다 쓰고 이자 다 포함해서 이제 얘가 총 원리금입니다. 여기서는요. 이때가 되면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올랐다 10억이 됐다. 그럼 남는 차익은요. 그대로 처분해서 상속해주면 돼요. 이게 문제가 안 되고. 그런데 집값이 떨어졌대요. 8억짜리가 동네가 나빠가지고 집이 반토막 날 수도 있죠. 그럼 얼마? 4억 잡았겠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처분 금액보다 받은 게 많잖아요. 이럴 때는 얼마 손해봤지? 1억. 그래서 1억 손해봅니다. 이것을 은행은요, 자, 1억 손해봤으니까 상속인에게 상한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상한 청구 못해요. 그러면 이때 1억 손해봤잖아요. 얘는 누가 책임지죠? 바로 한주금. 한주금이 항상 주택연금에 대해서 보증을 쓰거든, 보증을 쓰기 때문에. 보증 쓰고 은행에 돈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 이만큼 손해, 자, 마이너스 분은 한주금에서 모두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상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04번요. 주택연금의 지급은 동함이 1번부터 6번 나오죠. 3번 정도 확인, 3번요. 대출 금리는 밑줄입니다. 변동금리 밑줄.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 05번 내려갑니다. 주택연금의 담보 제공 방식 아래 표가 납니다. 표를 보면 거기 두 가지겠죠. 자, 제목을 밑줄 하세요. 저당권 방식. 1순위 건전을 설정하는 거예요. 1순위 건전을 설정하고 아니면요. 신탁 방식 밑줄. 신탁 방식은요. 결국 신탁자가 붙으면 무조건 뭐죠? 등기를 넘겨주지.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고 신탁 등기를 하는 거예요. 넘겨주면 바로 신탁 방식이 되고요. 저당권 설정한다. 저당권 방식 두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택연금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참고로 얘는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나갈 거예요. 나오기 어려워요. 여지껏 우리 시험은 연금은요, 연타로 2번 나온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얘는 당분간 쉴 거다. 2, 3년, 3, 4년 쉴 거예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6절. 농지연금.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죠. 농지연금. 자, 농지연금 제6절 앞에다가 요거 하세요. X. 보지 마세요. 그리고 자, 농지연금은요, 여러분들 합격을 하시면 중기실무 하시잖아요. 설령 실무 안 하고 내가 직장생활 한다, 돈을 번다 치더라도 여러분 노후 대비는요, 주택연금보다 농지연금이 100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향후 이 인생 2막을 대비해서 농지연금만큼은 이거 멋진 재테크입니다. 네, 돈 돼요. 뭐 예를 들면 농지연금은요, 첫 줄 보게 되면 만 60세 돼 있죠, 그죠? 원래는 65세거든. 5세인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려갔어요. 예, 완화가 되었어요. 60세 이상.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농지연금도 마찬가지로 이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를 갖고 있으면요, 농지를 똑같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지도 이게 있잖아, 공시지가. 공시지가 있겠죠, 그죠? 그럼 농지는요, 경매를 받으면 돼, 경매를. 어떻게? 공시지가보다 훨씬 싸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이렇게 이제 싸게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돈 안 들어갔잖아요. 싸게 샀지. 근데 농지연금은요, 여기서 대출이 나가거든. 그 차익만큼 뭐지? 돈 벌고 들어가지. 꽁돈이죠. 멋진 재테크거든요. 싸게만 사게 되면 멋진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연금도 다 쓰고 또 땅값 올라간다 하면 또 대박이지. 그렇잖아요. 마침 저희 법인 대표님도 계시는데, 대표님도 지난달 이번 달 계속 경매를 해서 땅을 낙찰 받더라고요. 3월 달도 한 번 받고 4월 달도 한 번 받고 경매를 하더라고. 그래서 대표님 저희 지역 외곽지인데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농지를 경매받았대요. 왜냐? 농지 연금 타먹으려고. 그래서 재테크를 잘해요. 이분도 전교도 잘하지만은요. 전교도 멋지게 잘하지만은 버는 게 기본적으로 한 7억, 10억 버니까요. 중개만 갖고.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대구 지역이면 상위 탑 클래스입니다. 중개 업무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또 이제 괜찮은 지역에 5층짜리 상가 건물도 2채 갖고 있고요. 중개만 했다는 또 모르지만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미 농지도 계속 매입해가지고 연금 받으려고요. 투자를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농지연금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항상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기억했다가 여러분들 노후 대비해서 이것만큼은요, 재테크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다만 농지연금은요, 농업인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5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럼 먼저부터 주면 되지. 50대부터 준비해야 된다, 미리. 그렇잖아요. 50 안 됐어요. 걱정이 없습니까? 꿈 같은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312페이지입니다. 7절.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기출 표력을 하시면 여기서 우리 시험은요, 19번 나왔어요.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마다 한 문제는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리처. 자, 리처가 뭐냐, 리처. 리처 하게 되면요, 간단히 이 흐름 본 다음에 책을 보겠습니다. 자, 리처는 끝자 S만 소문자로 쓰더라고요. 리처.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자, 그러니까 RE 부동산이죠. 그다음에 I가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TS가 트러스트 회사.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됩니다. 얘는요, 주식회사거든요. 주식회사. 그러면 자, 이 회사를 설립하려면요, 수많은 개인들, 즉 말하면 소액 투자자, 개인들이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그러면 이 리츠 회사가요, 이 전문가들이 별도로 MBS를 사고 팔아요. 저당 담보 증권이죠. 사고 판다. 그럼 이때 이거 사고 팔게 되면 목적이 뭐라고 했죠? 바로 이자 받잖아요. 자, 이자가 목적이면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죠. 지분금융, 부채금융. 이자가 목적이면 바로 부채금융이죠. 그래서 얘는요, 바로 부채증권입니다. 자, 이자가 목적이다. 그럼 각종 부동산 개발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가리지 않고요. 이렇게 개발해서 주로 임대를 하죠. 이제는 임대료 수익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창출합니다. 뿐만 아니고, 자, 회사가 다 쓰러져 갑니다. 해서 기업 구조조정 회사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죠. 여기 또 투자합니다. 출자예요. 회사가 회생이 되면요, 엄청난 대가를 또 얻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 여러 분야에 투자해서 얻은 성과를 이렇게 다시 주식이니까 배당으로 되돌려줍니다. 그럼 이때 배당, 주식을 발행해서, 자,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받고 또 성과를 얻었다, 배당으로 돌려줍니다. 배당이니까 이때는, 자, 얘는 배당이 목적이니까 어떤 정권이다, 부채 정권이 아니고 지분 정권이죠. 지분 정권. 또는 지분 정권 또는 지분 금융. 그래서 부채금융, 지분금융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자주 되고 있거든요. 바로 배당이 목적입니다. 자, 기본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교재 봅니다. 교재 보시면 01번 의부터 봅니다. 1번 리처랍니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부동산 또는 MBS 등에 투자하여 얻어진 운영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 밑줄하시고요. 설명드렸습니다. 02번 도입효가 여러분이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시험관이랑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03번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 법 요거잖아요. 부동산 투자회사 법. 그럼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요. 부동산 투자회사 법률이 있고 시행령 규칙이 있죠. 법, 영, 규칙. 이 양이 엄청납니다. 되게 양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불가항력입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어떤 교재도 대부분 다 출제가 잘 되는 것만 추려가지고 모아놨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공부했다가 여기서 나오면 득점이 되는 거고요. 예. 또 이제 아예 마음 먹고 뭐 시행령이다, 시행규칙이다 그런 거 내게 되면 불가항력입니다. 근데 늘 우리가 공부한 요 범위에서 잘 나오니까 예. 문제가 돌고 도니까 예. 기본적인 내용만 하시면 됩니다.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재도요. 시험에 잘 나온 걸 추려서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투자에서 법에서 한 문제가 늘 나와요.
그러면 한 장 넘어가요. 314페이지. 목차 02번. 자, 리츠의 종류. 세 가지겠죠. 고래 1번. 자기관리 리츠는, 자, 밑줄 아세요? 실체형 회사 밑줄. 실체가 있어요. 내려갑니다. 고래 2번과 고래 3번 묶어주세요. 자, 묶어주고요. 2번. 위탁관리 리츠는, 자, 밑줄 합니다. 명목회사 밑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실체가 없어요. 명목회사입니다.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요, 줄여서 이렇게 CR리츠. 말이 기니까 CR리츠라고 표현합니다. CR리츠. 자, 이것도 밑줄 아세요? 명목회사 밑줄. 그러니까 2번, 3번 묶은 거 왜 묶은지 아시겠죠? 둘 다 어떤 회사, 실체가 없다. 명목회사입니다. 요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옮겨서 봅니다. 종류가 세 가지죠. 자기관리 리츠,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 다음에 CR 리츠가 있다. 그러면요, 얘는 실체가 있어요. 실체에 비해서. 얘는요, 실체가 없어요. 명목회사. 영어로 페이퍼 컴퍼니가 되고요. 다른 말로 서류상 회사. 그럼 이때, 자, 이 명목회사의 조건이 뭐냐? 조건이요. 자, 조건이 보시면 315페이지 봅니다. 315페이지. 첫 줄 있죠. 위탁 리츠나 CR 리츠는 밑줄 아세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권 임원을 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요, 직원이 없단 말입니다. 항상 근무하는 상권 직원이 없단 말입니다. 다음에 본점 외에, 본점 아니지 본점에 지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점포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업무 수행이 곤란하죠. 이때는 어떻게 하죠? 모든 업무를 위탁합니다. 직접 수행 못하잖아요. 실체가 없으니까. 모든 업무를 위탁하더라. 누구에게? 자산관리회사. 약어로 AMC가 돼요. 에셋 매니지먼트 컴퍼니. 자산관리회사에 모든 업무를 위탁하더라. 그러면 실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걸로 직원도 있고 항상 근무하는 임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지?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자, 구분해 있죠. 이렇게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바꿔서 물어요. 네. 직원도 없고 상권 임원도 없는데 본점 지점도 없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관리 리츠라고 한다. X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도 있고 다음에 본점 지점이 다 있더라. 있는데 이것을 위탁 리츠다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어려운 문장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바뀐 문장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참고로 초기는요, 리츠가 처음 나왔을 적에는, 이 법이 처음 나왔을 적에는 대부분 이거였거든요. CR 리츠. 구조조정 리츠입니다. IMF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회사가 막 픽픽 넘어갔잖아요. 그때 리츠가 도입되면서부터 회사 살리려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얘가 최고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안정이 돼 있잖아요. 얘는 이제 요즘은 비중은 떨어지고요. 요즘 비중은요, 얘나 얘가 많아집니다. 참고로 리츠 하게 되면 리츠 법령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아주 큰, 이 민간 단체, 주로 봉사활동 위주로 하거든요. 큰 전국적인 조직망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총재를 맡고 있어요. 이 친구는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은 술 꼭 같이 마시면서 사무실 가서 얘기 나누면서 하는데 이 친구가 작년 12월 달부터 저한테 오다를 줬어요. 야, 영철아 하면서. 동기니까, 친구니까.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친구가 옛날에는 정권사 리츠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금융 쪽에서는 마이다스의 손이거든요. 큰 돈 착각을 끌어옵니다. 예. 능력은 막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조직망이 다 갖춰졌잖아요. 비록 성격은 다르지만은요. 그러면서 더디 이 친구가 지금부터 비상할 때가 됐다. 이 친구가 요거 차리겠대요. 그러면 이제 요거 차리려면요. 자기가 리처는 최저 자본금이 70억 이상이거든요. 70억. 네. 70억 이상이 리처를 차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손잡고 70억을 모아보자. 네. 본인도 열심히 뛰고 있고 저도 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요거 확보돼가지고 리처만 설립하게 되면 저희 경우는 이제 이 회사에 임원이 되는 거예요. 임원이 되면서 여기서 따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정기 계약서는 제가 쓰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에 연 매출은요, 몇백억이 아니고요, 몇천억입니다. 1, 2천억도 적어요. 천억에 0.5%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9억이죠, 그죠? 양다 치면 18억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 중개 수수료가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약정이 된 게, 만약 이 리처를 달리게 되면, 저보고 중개법인 대표를 맡아래요. 법인 차려가지고. 모든 거 다 밀어줄 테니까. 예.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맞는 거예요. 다만, 요놈이 문제다, 요놈이. 요놈만 딱 떼버리면, 예, 그냥 그대로 차리면서.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저는 임원이니까, 본부장이니까, 법가 쓰면 돼요. 예. 누구처럼 몰래 쓰는 게 아니고, 저 마음대로 쓰면 되거든요. 한도 내에서. 법가 써줘, 월급 받죠, 또 지분 몇 프로 받지, 또 중개 다 쓰지. 예. 멋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 뛰지만은, 생각보다 이 컨설팅이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이런 쪽에 기하시면 저랑 또 동업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중개 수수료 그냥 반반 나눠가지고 못 되니까 이것만 해도 큽니다. 아시겠어요? 예. 꼭 돼야 되는데, 맨날 기도해도 잘 안 됩니다. 그죠? 예. 큰 숙제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16페이지. 3번 설립. 고려 1번 설립 방법 1번,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리처는 빨간 볼펜으로 밑줄하세요.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 설립할 수가 없다. 이때 현물 출자는 뭐죠? 부동산이죠. 부동산 등을 말합니다. 그럼 현물 출자로 설립 못하면 뭘 말하죠? 오로지 현금으로만 현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70억. 현금. 설립 시에는, 설립할 때는 현물 출자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설립 때는. 그리고 2번, 설립 자본금. 자, 설립 자본금은 1번, 2번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기관리 리처는 설립 자본금 빨간 동그라미 5억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예요.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위탁 리처나 CR 리처는 실체가 없죠. 그러면 얼마다? 빨간 동그라미 3억 동그라미. 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설립 자본금 실체가 있다 얼마? 5억 이상. 실체가 없다 얼마? 3억.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예, 이런 숫자는 필히 기억하시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설립 자본금 숫자가 뭐지? 5억, 3억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3번 설립 보고 그 앞에다가 X 하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목차 5번 최저 자본금. 그러면 자본금 두 개네요. 앞에는 설립 자본금. 설립할 때 이때는 반드시 현금이죠. 그죠? 5억, 3억이죠.
다음에 오른쪽에 최저자본금은 뭐냐? 그걸 1번 아래 듭니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6개월 지나야 됩니다. 예. 해서 리처의 자본금은 다음에 정한 금액 이상이 최저자본금이다. 1번, 2번 묶어주고요. 자기관리 리처는 70억 이상 70억 동그라미. 위탁 리처나 시알 리처나 실치갑조 몇 억 이상 50억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감사피죠. 70억 적었잖아. 제 친구는 뭘 차려고 하지? 자기관리 리처. 직접 수행하려고요. 전국적으로.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2번 자산의 구성. 1번 리처는요. 자, 최저 자본금 준비가 끝난 후에는 자, 밑줄입니다. 총 자산의 80% 이상을 다하는 세계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정권, 즉 MBS를 말이요. MBS 그리고 현금 이 세 가지로 구성 밑줄하시고 80 동그라미. 그러니까 80% 이상은요 현금, MBS 그리고 부동산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다음에 2번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요 또 밑줄입니다. 이때 총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 밑줄. 그 중에서도 70% 이상은 부동산으로 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분도 밑줄 하세요. 자, 시알리처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시알리처는요, 굳이 이 80%, 70% 상기 조항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6번 내려가요. 고려 1번 주식의 공모. 동암 1번 리처는 밑줄 하세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밑줄. 2년 이내 발행주식 총수의 30% 동그라미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공모, 청약을 해야 됩니다. 30% 이상. 그리고 2번 내려가죠. 주식의 분산. 괄호 밑줄 하세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얘도 자, 얘는요. 중요해요. 빨간색으로 밑줄합니다. 자, 1인당 소유 한도는요. 또 한번 1번 보시면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몇 프로 초과 소유 못해? 50% 동그라미. 예. 초과 소유 한도 50. 과거는요, 뭐 숫자가 구분됐거든요. 뭐 40%, 30%, 20% 왔다 갔다 했다가 지금은요 통일됐죠. 50%. 50% 초과 소유 못합니다. 40% 틀린 말입니다. 30% 틀린 말입니다. 50% 초과 소유 못해요. 제목에다가 적어줄래요. 자, 밑줄에 따면 그 옆에다 화살표. 시알리처 제외입니다. 시알리처는 초과 소유 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시알리처 제외가 돼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3번 현물출자 반복되네요. 1번 리처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여기까지가 뭐죠? 설립 시에는 자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빨간 밑줄 현금 출자 방식으로 신주 발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를 할 수가 없다. 앞에서 밑줄 그었죠? 잘 나와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중간에 보게 되면요. 괄호 5번 배당이죠, 배당. 자, 오른쪽 페이지 괄호 5번 배당입니다. 배당은 동화면 1번 보시면 리처는 밑줄 하세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밑줄. 얼마 이상? 90% 동그라미. 90%. 그리고 6번 차입 및 사채 발행. 얘도 지문은 최근에 묶었습니다. 동화면 2번 보게 되면요. 밑줄 하세요.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가 없다. 2배 동그라미. 자, 이 문장은요. 차입과 사채 발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시험은요. 단순하게 2배라는 숫자는 안 나오고요. 차입할 수가 없다. 틀린 말입니다. 차입할 수 있다. 그죠? 있다. 어디까지? 2배까지요. 다만 또 밑줄입니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 밑줄. 특별 결의를 거쳤다면 10배 동그라미. 10배를 자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차입
할 수도 있고 사채 발행 가능합니다. 자, 리츠는 여기까지 보고 여기서 지금 체크된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빈출이에요, 빈출. 빈출이니까 자, 이걸 답을 하면 양이 너무 많거든요. 요 기본적인 사항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뭐 가장 합리적입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걸 터치를 못해요. 이어서 320페이지 8절. 자, 프로젝트 파이낸스입니다. 얘는요, 그동안에 6번 나왔거든요. 6번. 그래서 이 부분도 6번 나왔다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얘를요, 영어 단어 첫 자만 따게 되면 PF죠. 그래서 PF금융 알아야 됩니다. PF금융. 자, PF금융은요, 책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시면 자, 목차 5번. 공급자 금융 세 가지가 있죠. 1번 리처. 얘는요, 방금 교재에다 정리했습니다. 그럼 2번 PF금융. 페이지도 320페이지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림이 있죠.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림을 옮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봅니다. 먼저 사업주가 나와요. 다음에 금융단 나와 있죠. 다음에 프로젝트 회사죠. 프로젝트 회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주로 건설회사. 건설회사란 말이에요. 자, 어느 건설회사가 잘 나가는 지역에, 한참 뜨는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해야지. 아파트 짓겠대. 경기도 좋고요. 전망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 아파트 짓는데 총 건축비가 1,000억 들어가. 이런 돈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은행은요, 은행의 전문가들이 현장까지 실사갑니다. 가서 꼼꼼히 따져봅니다. 사업성이 좋은지 나쁜지. 근데 보니까 얘는요, 전망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틀림없거든요. 그러면, 좋아. 1,000억을 빌려줄게. 근데 너한테는 못 빌려주겠대. 왜? 이 회사는요, 공사 현장이 여기 아니고 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돈이 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못 믿겠다. 대신에 오로지 이 사업만 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따로 설립해라. 당연히 설립합니다. 이때 이 프로젝트 회사, P회사는요. 첫 번째. 바로 SPC가 돼요. 해석하면 특수 목적 회사다. 그러니까 S, 스페셜, 특수한, P는 퍼포즈, 목적이죠. C는 컴퍼니, 회사가 돼요. 특수 목적 회사다. 이 말이 뭐냐면 오로지 얘는요, 이것만 수행해. 이 사업이 끝나면 이 회사는 해산되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만이 목적이다. 양자의 관계는요, 별로 관계 없습니다. 예. 별도의, 얘는 별개에서, 별개에서. 별개로 법적으로 독립되었고, 또 법적으로, 회계적으로 모든 게 독립된 회사예요. 설립하니까 은행은 얘한테 빌려줘요. 1,000억을. 이렇게.
자금이 1,000억입니다.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합니다. 얘는요, 회사만 있지. 예. 다시 말하면요, 1,000을 빌려봤죠. 예. 담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대출이 아니다. 담보대출은 아닙니다. 이 아파트 사업이 너무 전망이 좋으니까 확실하거든요. 이것 보고 1,000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네. 뭐지? 장래 사업성이죠. 장래 수익성 또는 장래 사업성, 장래 보고. 사실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따져보게 되면 옛날에 고 노무현 대통령 때요. 이게 최고 활성화됐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피해보고 활성화됐는지 실천할 필요가 없어. 사업계사 번들하면 돈이 막 나갔거든요. 그때요. 그때는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요즘은 다 돈이 묶인 거 아시죠? PF가. 자, 장래 수익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젝트 회사는요, 이제 1,000억 들어왔죠? 아파트 시행합니다. 공사를 해요. 그러면 결과는 뭐가 되죠? O 아니면 X. 다시 말하면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만약 아파트를 지었는데 100% 분양이 완판돼버렸어. 노났지 그냥.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0억 빌렸는데 완판은 전부 다 분양돼버리니까 2,000억이 매출액이라. 크게 먹었잖아요. 이럴 때는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원리금 상환하죠. 원리금 상환합니다. 이때는 이자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되게 높아요. 왜? 담보가 없으니까. 위험이 크잖아요. 이때는 당연히 금리가 되게 높아요. 은행도 좋아. 비싸게 받으니까 되게 높아요. 만약. 자, 뜻밖의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분양이 안 돼. X입니다. 미분양 분양이 안 돼요. 돈은 1,000억을 빌렸잖아요. 빌렸는데, 분양했더니 현금 흐름이 500억 밖에 안 들어갔대요. 이러면 망하는 수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때 이러면 사업 망한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죠? 당의 현금 흐름만 뭐지? 500억. 그대로 뭐지? 500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당의 현금은 이것만 갚으면 돼. 그럼 은행은 얼마 손해봐요? 원금만 500을 손해보잖아. 500억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 사업이 망했다 했을 적에는요, 이것만 준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얘는 나머지는 어떡하죠? 나머지는요 많이 모자라잖아. 나머지를 어떡하지? 이때는요 B, J, R 합니다. 뭐죠? 배째라. 배째라 합니다. 배째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 안개하지 마세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큰일 났지. 손해가 엄청 크잖아요. 그럼 얘는 배째락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네가 대신 갚아라. 할 수가 없어요. 왜? 돈은 얘한테 빌려줬잖아. 채권자, 채무자.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청금 못해. 그래서 사업주에게 이만큼 첫 번째
상한 청구 못한다. 바로 비소구 금융입니다. 비소구는요, 소구할 수 없다. 상한 청구할 수가 없대. 상한 청구 못해. 또는 제한 소구 금융입니다. 자, 여기서 실무적으로 제한 소구하게 되면요, 이때 제한은 뭐냐? 다시 말하면 일부 책임져래, 일부를 책임져래. 예를 들면요, 자, 이런 최악의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 금융사는 너무 손해보잖아요. 손해보니까 처음부터 얘를 대비해서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기면 건설회사 네가 적어도 10% 정도 보증을 서라. 할 수 있죠, 그죠? 10%는 책임져라. 일부 책임져라. 그렇게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실은요, 얘가 많겠지. 네가 10%는 책임져. 이런 식으로. 반복합니다. 자, 은행이 손해났다. 그러면 상한 청구 한다, 못한다? 못한다. 소구입니까? 비소구입니까? 비소구. 두 번째. 보호금융입니다. 자, 부외금융은 쉬운 말로 앞에다가 장자를 넣어주면 돼요. 장부외금융. 무슨 말이죠? 장부의 부채가 기재가 안 돼서, 자, 보세요. 은행은요, 얘한테 1,000억을 빌려줬잖아. 그러니까 장부는요, 여기서 이제 이 회사 장부의 부채가 1,000억이 있는 거고, 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부의 채무가 기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회사는요, 그만큼 빚이 있는 게 아니잖아. 장부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가 튼튼해 보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요, 장부에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회사가 더 튼실해 보인다. 그만큼 채무 수용 능력은 향상되는 거예요. 재무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PF만 나왔다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이 프로젝트 회사는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아니고 항상 장래 보고 빌려줬는데 손해가 났어요. 원래 회사한테 상한 청구 못합니다. 비소구. 또 이 회사는요, 장부의 채무가 기재가 안 돼요.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부외금융은 사업주의 효과입니까? 금융기관, 은행의 효과입니까? 사업주. 그러면 사업주는 부외금융 맞는 말이잖아. 근데 장난 더럽게 치는 게 뭔지 아세요? 얘를 다 빼버리고 금융기관은 부외금융. 틀린 말입니다. 금융기관은 장부 기재가 돼요. 항상 부외금융은 누구의 효과다? 사업주의 부외금융 효과입니다. 여기까지가 PF금융이 되는 거예요. PF금융.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문제 몇 문제 확인하고요. 쉬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문집. 그거 말고 빈출 지문집. 지난주 설명하면서 갖고 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그 시간도 한시간 됐으니까 빈출 지문집은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럴게요. 네네.